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민법을 담당하는데요. 그 공부하는 방법하고 여기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예. 여러분 그 119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같이 보면 돼요. 119페이지 보시면 찾았습니까? 민법의 체계 도표 찾았죠? 예, 거기 보시면 119페이지 민법의 체계 해가지고 1편에 민법 총칙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총칙. 그 다음에 2편이 물권법 이렇게 돼요. 3편 계약법 보이시죠? 계약법. 그 다음에 4편이 민사특별법. 여기서 시험이 나옵니다. 시험 나오는 그 대상들이 여기 다 있어요. 민법 총칙에서 여러분 그 밑에 갈로에 보시면 10문제 나와 있죠. 10문제, 실제로 10문제 출제합니다. 민법 총칙에서 몇 문제 나온다고요? 10문제. 10문제.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 요건 몇 문제 더 나와요? 14문제요. 14문제. 계약법에서는 몇 문제입니까? 10문제요. 10문제 나오고요.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 나와요. 자, 이게 좀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는 10년 조금 더 됐네요. 한 10년, 14년 전까지는 한 문제 1분이 배당됐어요. 종합 몇 문제입니까? 40문제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교재 앞부분에 부동산학 개론 있잖아요. 거기도 40문제 나오거든요. 그 두 개가 합쳐서 1차 과목이에요. 1차 점수가 평균 60을 넘어서야 합격이에요. 근데 한 과목은 90 나오는데 한 과목은 37.5다 이러면 탈락이에요. 40은 반드시 넘겨야 돼요. 과목당 40은 반드시 넘겨야 되고 두 개 합쳐서 1차는 60을 넘기면 돼요. 그럼 뭐 하나 80 나오고 하나 60 나오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자, 어쨌든 근데 이제 40문제인데 과거에 한번 너무 어렵게 낸 적이 한 번 있어요. 그게 15회 때라고 하는데요. 너무 어렵게 내가지고 전국의 수험생들이 서울에 올라가가지고요. 정부 종합청사를 점거를 해본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난 뒤에 정부 청사가 뚫린 것은 공인중개사 수험생들 때문에 뚫린 거 빼고는 없습니다. 간첩도 못 뚫었는데요. 데모해가지고 뚫어 붙습니다. 유리창을 깨고 치고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갑자기 너무 어렵게 내고 시간은 과거 1분 그대로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말하면 1분 안에 읽을 수가 없었다. 1분 안에 읽을 수 없는데 어떻게 답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다시 시험 쳤거든요. 그때 제 시험 쳤습니다. 데모 해가지고 제 시험 쳤어요. 그런 일이 딱 한 번 있어요. 그래서 그때 늘렸어요. 40분이 아니고 50분. 여러분 선배들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40분인데 몇 분요? 50분. 근데 요 50분 안에 그러니까 학개론하고 민법하고 합치면 100분이 돼요. 80문제고 80문제인데 100분. 근데 문제는 80문제를 OMR 카드 아시죠? 표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보고 덜렁덜렁 찍을 수 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신중하게 뭐 3번에 4번 이렇게 찾아서 찍어야 되잖아요. 이게 시간이 걸린단 말인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보면 그게 최소한 5분 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내가 100분 다 쓸 수 있나요? 100분 다 못 써요. 95분 그 마킹을 정확하게 한 번만에 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2번에 답이 3번인데 13에다가 3을 딱 적어놨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직 10분 남았다 시간 보니까 무슨 생각 들겠어요? 답지 교체가 다시 쓰고 싶잖아요. 다 풀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통계상으로 1차 과목에 시간이 남았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20대 청년 빼놓고는요. 내 말 이해됩니까 지금? 그리고 50대 60대 가시면 10분 모자랐다 70분 푸니까 시간 다 갔다 하더라. 이런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100분 안에 특히 90분 정도까지 계산해 가지고 80문제를 다 풀 수 있나 없나 요거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 시험 치기 직전에 이야기하는 건데 시작하자마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계산도 여러분 달리기 시합하면 1, 2, 3등 하려면 적어도 1, 2, 3등 안에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뭐 걸어서라도 오면 괜찮다 그런 거는 없단 말입니다. 이거는 그리고 점수가 너무 낮으면 이게 통과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100분인데 특히 1차에서 난이도 조절을 잘해야 1차에서 떨어지면 2차는 채점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나는 2차는 걸렸는데 1차가 안 됐다. 2차 됐다는 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 무의미한 말이란 말이에요. 물론 가채점 하면 자기가 알 수 있어요. 시험지는 갖고 나오거든요. 시험 치고 시험지는 갖고 나와서 자기가 이제 그날 오후 시간에 가답안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거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확인해 보면 합격했는지 아닌지 대본에 알 수 있어요. 그게 복수 정답 이런 거는 가끔 한두 문제 나와요. 가끔 잘 없다 생각하셔야 돼요. 가끔 한두 문제 2차 과목에서 가끔 한두 문제 나오긴 하는데 오류가 1차 과목에서는 오류가 거의 잘 없어요. 민법은 오류 낼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과목이 민법 아닙니까, 그죠? 민법은 원래 민법 총칙이라고 있어요. 민법 총칙. 우리 민법 법전이 있어요. 법전. 우리 민법전. 민법 총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2편이 물권법이고 3편이 계약법이고요. 법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험은 이렇게 치는데 원래 법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이 신분법이라는 게 뭐냐면 친족 그리고 친족 범위가 어디까지냐 누가 상속받느냐 사람에 관한 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 법전 자체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1118조 조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법 조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민법 총칙에서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오는 것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디가 나오는가 하면 민법 총칙에서 시험 나오는 것이 맨 처음에 법률행위라는 게 나와요. 법률행위. 법률행위가 뭐냐? 이게 이제 민법의 핵심 파트예요. 법률행위. 그 다음에는 이제 조문이 물건이라는 조문이 있는데 물건이 뭔가 부동산과 동산이 있습니다. 어쨌든 물건에 관한 내용을 조금 알아야 되고 요거는 원래는 조문은 앞에 있는데 물건은 원래 물권법에 적용돼야 되는 조문인데 조문상 앞에 와 있어요. 뭐 그거는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냥 어쨌든 물건이 뭔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법률행위 안에 보면 반사회적 불공정한 법률행위 비진의 표시 이런 조문들이 하나하나 여러 개 있습니다. 그거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누가 하느냐 본인이 하면 법률행위 당연한 거니까 본인이 한다 안 한다 말할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하는 게 있어요. 대리제도가 있어요. 대리제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법률행위가 성립은 했는데 효력이 있다 없다 무효를 따져요. 무효. 법률행위 성립했는데 무효. 근데 유효한데 옛날에 법률행위 할 때 착오가 있었다. 그러니까 취소합시다. 이 제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무효 취소 제도가 있어요. 무효 취소 제도.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고요. 취소는 유효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요 뜻은 굉장히 시험 잘 나오는 것이고요. 민법은 말뜻을 좀 공부하셔야 돼요. 상상하시면 손해봅니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건데 어쨌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건과 기한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민법 총칙의 이 분야가 거의 다예요. 그런데 원래 민법의 총칙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총칙이라는 것 자체가 독일에서 쓰는 말인데요. 개별적인 사항에 종합되는 공통된 걸 미리 갖다 놓은 걸 총칙이라고 그래요. 총칙이 원래는 공부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어차피 그냥 순서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 어렵니 심리 할 거 없습니다. 어차피 그 내용을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예. 근데 여기도 여러분 미성년자 법률행위는 부모 동의 받아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법인제도가 있어요. 법인제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미성년자 문제가 하나 정도 나와요. 요 부분 하나 정도 이해하시면 되는데 법인은 출제 대상이 아니에요. 시험에 안 냅니다. 시험 범위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권리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없어지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걸 시간이 지나서 권리가 없어집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뜻이에요. 시효 소멸해도 되고 소멸 시효해도 돼요. 같은 뜻이에요. 이 제도가 있긴 한데 원래 출제 대상에서 제외예요. 출제 대상이 제외인데 소멸 시효가 가끔 거론해요. 가끔 지문에 가끔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 드려요. 예, 나올 만한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드리는데 그냥 학원에서 수업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요 정도가 나오고 이건 원래는 이게 원래 시험에 안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태아도 있는데 그건 시험에 안 나오는 자리입니다. 예. 어쨌든 법률행위가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민법의 핵심은 법률행위예요. 그걸 본인이 하는 경우 있고 대리인이 하는 경우 있고요. 그 법률행위 했는데 효력이 있다 하면 유효고 효력이 없다 하면 무효예요. 조건 있는 법률행위, 조건 없는 법률행위 따지는 거지.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 무슨 이론이다? 법률행위 이론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냥 법률행위를 탁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법률행위. 여기서 한 10문제 낸단 말입니다. 근데 물권법은 여기도 내부적으로 물권 총론이 있어요. 앞에 서론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공통된 이야기를 몇 가지 거론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채권자가 돈을 빌려줬는데 채무자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한다. 그럼 제일 먼저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한 사람이 1순위 저당권, 1번 저당권 등기부에 그렇게 기록돼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려주고 저당권 들어오면 당연히 2번이 돼요. 1번이 있으니까. 그 순위가 문제예요. 순위. 요걸 알아야 등기를 아는 겁니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인데 등기를 꼭 해야 되고 등기하고 나면 순위가 나와요. 순위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면 경매가 됐을 때요. 돈 갚는 거는 순위하고 관계없어요. 지가 아무한테나 갚으면 채무가 없어지면 지워질 거니까 상관없는데 안 갚았을 때 경매가 됐을 때 법원이 돈을 누구한테 먼저 주느냐 1번부터 먼저 줘요. 그걸 배당순위라 그래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쉬운데 그걸 굉장히 어렵게 배웁니다. 사람들 이상하게. 자꾸 이론만 외우려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내가 돈 빌려줬다. 나 1번 저당이다. 경매되면 내가 1번 받는다. 그게 다예요. 그럼 3번 돼 있으면 언제 받습니까? 1번, 2번 받고 남는 돈 줘요. 없으면요. 못 받아요. 그게 다예요. 못 받아도 소멸돼요. 등기를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해하면 돼요. 그거를. 못 받아도 남아있다 지워진다. 저당권은 지워져요. 근데 돈 받을 권리는 남아있어요. 돈 받을 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저당권이 지워진단 말이에요. 배당 순위가 늦기 때문에 지워지는 거는 지워지는데 받을 권리는 있지만 받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 한 번씩 나온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돈 빌려줬기 때문에 저당 설정 받았잖아요.
돈 빌려준 건 채권이에요. 뭐라고요? 여기 채권법입니다. 계약법이 아니고 채권법. 채권이고요. 저당권은 물권이에요. 채권, 돈 빌려준 건 채권이고요. 저당권 설정 받아놓은 거는 물권이에요. 물권. 그래서 물권에서 보세요. 물권에서 얼마나 나옵니까? 14문제. 저당권은 꼭 나오거든요. 저당권, 건저당, 공동저당 이 시험 꼭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계약법에서는 채권이 뭔가 그거 공부하는 거예요. 채권이 원래는 법 조문이 이만큼 많은데요. 공인중개사에게 필요한 과목은 그 중에 계약만 가르치는 거예요. 계약을 중개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되는 그 파트란 말이에요. 친족 상속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출제 중개 대상이 아니야. 중매할 때는 하려는 건 몰라도 이거는 공인중개하고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부동산 중개하는 거니까 이거는 관계없고 이게 시험에 안 나옵니다. 계약법도 채권법 중에 계약법만 나오고 계약법도 공인중개사가 꼭 필요한 부분만 나와요. 좀 많이 줄여놨어요. 그 대신에 여기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특별법이 나와요. 특별법, 민사특별법 제목이 뭐가 있는가 하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요거 임대인 보호하는 게 아니고요. 임차인 보호하는 거예요.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증금 안 주고 안 돌려주고 집을 팔고 도망간 사건이 많았거든요. 가장 짧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나는 보증금 받고 나가야 되는데 새 주인이 나타나가지고 당신하고 내하고 계약한 적 없잖아. 그거는 맞잖아요. 내 집이니까 빗겨라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사람 임차인이 등기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법도 없던 시대에는 그냥 쫓겨났어요. 방법 없어요. 새 주인은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명도 소송 제기해가지고 집행관이 와서 강제로 쫓아내버리거든요. 보증금 못 받고요. 보증금 누구한테 받으러 가요? 옛날 주인 찾으러 다녀야 돼요. 이 사람 어디 잠적했는지 알 수도 없는데 어떻게 찾습니까? 돈 못 받아낸다고. 한 번도 못 받는 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85년대에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인이 집을 몰래 팔고 나가도 새 주인이 보증금 내줘야 된다. 뭐만 자겠습니까? 이 등기가 안 돼 있어도요. 등기돼 있으면 당연히 등기부에 나타나 있으니까 새 주인이 인수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물어내야 돼요. 내가 몰랐다 할 수가 없어요. 등기부 기록되어 있으니까. 근데 등기 안 돼 있어도 이거 물어내야 돼. 저 보증금을 자기가 내놔야 돼요. 이해됩니까 이거? 그래서 그건 누구 보호하는 겁니까? 임차인 보호지 임대인 보호가 아니에요. 그게 포인트예요. 원래는 양쪽을 보호해야 되는데 민법이라는 게 양쪽을 보호해야 되는데 요거는 한쪽만 보호한다 이거죠. 그래서 편면적 편 한쪽 이 뜻이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점포 있잖아요. 점포에 있는 분도 주인 바뀌니까 쫓겨났거든요. 등기도 안 해놓고 있었으니까. 주인 바뀌면 방법이 없어요. 경매대가 주인 바뀌면 방법이 없었어요. 그냥 몰래 팔아먹어도 상관없는 거고 주인 바뀌고 나오면 방법이 없어. 다 쫓겨났단 말입니다. 금방 그와 같은 원리로 임차인도 보호하자. 상가 임차인도 보호하자. 요 뜻이에요. 이게 둘 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이게 특별법이에요. 왜 특별법이냐? 민법에 임대차 조항이 있거든요. 또 민법에 전세권 조항이 있어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대차는 3번 칸에 적었고 전세권은 제가 2번 칸에 적었잖아요. 성격이 달라요.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전세권이 뭐라고요? 물권, 물권이에요. 권리 자체가 물권이에요. 임대차는요, 채권이에요. 이거 빌려 선다, 이건 똑같아요. 근데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요거 구분하는 걸 시험에 자꾸 낸단 말입니다.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 뭐 비슷한데 뭐. 이러면 시험 절대로 점수 안 나옵니다. 네, 그 말이 그 말 같단 말입니다. 비슷한데 뭐 이러면 이렇게 배우면 안 돼요. 뭐가 다를까?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제 말 이해됩니까? 뭐가 다를까? 무효, 시소 뭐가 다르지? 유효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지? 뭐가 다르지? 그게 법학이에요. 같은 거 가르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하고 저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가르치는 게 법학이에요. 다만 소재가 음식 재료가 아니고 법, 글자예요. 글자. 글자를 단디 주목하셔야 돼요. 내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풍문으로 들었던 것, 경험 이것이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제가 말하는 법을 가르치기 가다 보면 먼저 가 있거나 딴 데가 있어요. 그 논리에 징검다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요 징검다리에 와서 다음 징검다리가 뭡니까? 이렇게 묻는데 경험이 많은 분들은 그거 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중간에 빠뜨리고 있거나 먼저 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제대로 알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주어진 조문, 나중에 옆집에 기본서 나오면 그 안에 법 조문이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살뜰하게 봐야 돼요. 어느 누구도 그 법 조문과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거든요. 대법관도 마찬가지예요.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 법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인데 그게 무슨 특별한 재미가 있거나 없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법 조문 그게 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민법은 공부하는 방법이요. 첫째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금방 제가 10문제, 14문제, 10문제, 6문제 이해되시죠? 그렇게 나온다. 그 다음에 요거는 특별법이라 했잖아요. 특별법. 특별법이 무슨 뜻인가? 이거 구조를 알아야 돼요. 2층에 가려면 1층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1층 올라가야 2층이잖아요. 2층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1층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민법이 가장 기본 법이에요. 그걸 기본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이제 법 조문이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 개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정 분야의 법이 너무 작아.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에 대한 건설은 많았는데 아파트에 대한 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민법에 조문 딱 한 개 있어요. 집합 건물에 관한 구분 소유권이라는 단어가 하나만 딱 있어요. 조문에 한 개 가지고 지금 아파트 시대에 그 많은 내용을 해석을 못하고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조문 하나만 있는 거 어쩔 수 없는데 거기서 법을 하나 더 만들자 이렇게 짧게 말해서 여러분 외우기 뭐 길게 하면 귀찮으니까 무슨 법이 있다고요? 집합건물법이 하나 만들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이 법을 통해 가지고 공동주택 관리하는 내용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법에도 조문이 한두 개 있긴 한데 여기서는 하나만 있어요. 하나가 있는데 법을 따로 특별히 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요걸 특별법이라 그래요. 요거는 일반법이라고 그래요. 법 공부할 때 요게 가장 기본입니다. 동일한 사안에 특별법도 있고 일반법도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뭐가 먼저 적용되는가? 특별법이 먼저 적용돼요. 그걸 특별법 우선의 원칙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에 법이 없으면요, 여기로 와야 돼요. 다시 민법 와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요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민사특별법은 다 먼저 적용되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 주택임대차에서 민법에 임대차가 있지만 요 법을 먼저 적용한 게 아니라 요걸 먼저 적용한단 말입니다. 여기는 보세요. 상관은 뭐예요? 요 법을 먼저 적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이게 다 이해된단 말이에요. 집합건물도 하나 나오고요. 또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도 있고 가등기 담보 법률이 있고요. 부동산 실명법이 있어요. 부동산 실명법. 명의신탁하지 말라는.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특별법 5개예요. 여기서 6문제 나와요. 다 한 문제씩 나오는데 어디서 한 문제 더 나오는가? 최근에 여기서 2문제 내고 있어요. 실명법. 명의신탁 해라 말아라. 하지 말라.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취지만 이해하면 왜 무효인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법이 하지 말라고 해놨다. 명시다 하지 말라고. 그래서 무효라고 해놓은 거다. 처벌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처벌도 합니다. 5년 이하 징역이 처합니다. 들키면, 잡히면 형 큽니다. 그게 작은 거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맨 처음에 뭘 이해해야 된다고요? 민법 공부하는 방법이 법 조문을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심지어 최근에 시험이 그 한 줄, 두 줄, 아주 짧게 두 줄 나오면 그 안에 글자를 있다를 없다로 살짝 바꿔놔요. 글자 한 개 살짝 바꿔놓는다, 뒤집어 놓는다고요. 그러면 조문 안 본 사람은, 또는 대충 본 사람은 이 말 다 맞네 하고 넘어간다니까. 벌써 그거 틀렸는데. 제 말 이해됩니까? 그게 제일 쉬운 출제 방법이에요. 고민도 안 하고 시험 내는 방법이거든요. 글자 슬쩍 바꿔놓으면 돼요. 그리고 맨 끝에 가서 이다 아니다 바꿔놓은 거예요. 앞에 문장 쭉 읽어보니까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덜렁댄다. 아 맞다, 기쁘다, 막 이거 맞다 하고 적어놓는데 뒤에 가니까 아니다 적어놨거든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 법 조문을 그대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법 조문은 나오면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아주 그냥 그대로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법 조문을 이해해야 민법을 이해하고요. 그 다음에는 무슨 방법이 있는가 하면, 지금은 여러분 요 책은 입문서라서 판례가 별로 없는데 기본서 들어가면 판례가 나와요. 민법은 판례가 있어요. 판례. 이 판례를 꼭 공부하셔야 돼요. 요 판례는 그 조문과 관련된 사건이에요. 사건. 그 조문과 관련된 사건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A 점포를 소개해 준다는 게 실수로 B 점포를 소개해서 거래가 되는 경우다 말이죠. 근데 매수인은 뭐를 원했는가 하면 A 점포를 원했거든요. 근데 누구 실수입니까? 공인중개사가 실수한 거예요. 이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나요? 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나요? 이러면 안 배워도 지금 이해되잖아요. 그게 그냥 그대로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착오를 일으켜서 취소할 수 있다 했는데 매수인은 과실이 없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다가 돼요. 그게 시험에 답으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아 이게 이 사건이 어느 조문하고 관련되는 사건이다. 그럼 빨리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중요하고, 실제로 민법은 그 소설을 쓰지 않습니다. 출제할 때요. 실제 민사 판례 사건 가지고 문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판례를 모르면, 안 본 사람은 추측은 할 수는 있어도 이게 맞다 안 맞다 잘 몰라요. 구분 못해요. 그래서 기본서 안에 있는 판례를 꼭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그럼 이거 기초로 이걸 자료로 해서 문제를 어떻게 냈을까? 기출 문제를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기출 문제를 살펴본다, 해석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문이 5개씩 나오거든요. 한 문제당. 1번부터 5번까지 골라라 이 말이에요. 옳은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그 문제를 옳은 거 골라라 했을 때 5번 중에 3번이 옳은 겁니다, 이렇게 찾는 게 당연하죠. 그 기술인데, 그거는 시험 칠 때 기술이고요. 시험 치기 전에 훈련하는 방법은 뭐냐? 1번이 왜 틀렸고 2번이 어디가 틀렸고 4번, 5번이 어디가 틀렸는 걸 알면 이 사람은 한 문제를 통해서 5문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3번의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추측건데 90% 이상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 방법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문제 속에서 틀린 지문 4개를 반드시 해석하고 있으면 5문제 거물을 잡고 있다 이거죠. 그럼 일당 100입니다.
틀림없이 합격합니다. 이런 방법을 제가 수십 년 동안 강의하면서 연구해서 가르쳐 드리는데 학원에 덥다고 안 오고 비 오면 안 오고 봄이니까 뭐 놀러 간다고 안 오고 실컷 가르쳐 놓으면 그 추석에 해외여행 갔다 옵니다 하고 갚고 사람 미쳐봅니다. 내가 진짜 뭐 금방 시험 치면 될 것 같은데 안 와. 왜냐하면요, 아이고 힘들어 열심히 해왔어, 열심히 했어 힘든데 더운데도 했어. 그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서 나는 이제 안 내려갈 거야 생각하는 거예요. 포떡 내려가는데 나는 지금 됐을 거야 라고 느낌이 들 때 10바퀴 더 뛰어야 돼요. 그럼 절대로 안 내려가요. 됐다 싶을 때 손 놓으면 이때까지 배웠던 거 다 까먹고 다시 첫 자리보다 더 뒤로 와 있습니다. 초보보다 점수 더 안 나옵니다. 완전 초짜보다 더 안 나온다고요. 틀린 것만 용케 다 잡아냅니다. 그 사람 절대 그런 식 하지 마세요. 이거는 꾸준히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공부를 꾸준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민법은 처음에 이상하게 점수 잘 나와요. 뭐 하면 할수록 모르겠다 그런 사람 많아요. 이랍니까 지금? 그게 여름이에요. 여름을 견뎌내고 공부한 사람은 이제 안 내려가요. 추석 때 놀러 갔다 온 사람이 이렇게 돼요. 안 간 사람은 이렇게 되고요. 추석 지나면 언제입니까? 시험이잖아요. 1년 주기가 그렇단 말이에요. 민법은 공부할수록 잘 안 됩니다. 이 말 굉장히 많아요. 3월달, 4월달, 5월달 가면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해요. 근데 꾸준히 하시면 5월, 6월, 2월에 쭉 올라가요. 그걸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꾸준히 안 하시면 이게 안 올라가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계속 머문다고 이렇게 자기 성적이 나는 이상하게 50점에서 안 올라가 이렇게 이 말 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중간중간 쉬어버리면 그렇게 돼요. 그냥 꾸준히 보셔야 돼요. 꾸준히. 그때 공부하는 방법이 편안하게 조문만 읽어도 돼요. 아니면 재미있으면 커피 옆에 한 잔 딱 타놓고 이야기 공부하듯이 이 사건은 이렇게 말을 해. 대법관이 이 문장을 이렇게 적어놨네. 그걸 봐야 돼요. 대법관이 문장을 이렇게 적어놨네. 이 느낌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포인트라고요. 내 생각대로 문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대법관이 적어놓은 그 문장을 그대로 갖고 오거든요. 그 말을 살짝 돌려놓으면 그 논리를 알아야 이게 맞다 안 맞다 알 수 있잖아요. 살짝 돌려놨는데 이다 아니다로 바꿔놨는데 그걸 이해를 해야 풀 수가 있는데 자기 생각 이건 무조건 되는 거다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니다로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문제는. 그러면 실제로 기출문제 그런 게 어떤 게 있는가 보자는 거지요. 이렇게 하면 100% 합격입니다. 이거는 어느 학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민법 이렇게 안 가르치면 더 이상한 거예요. 왼쪽 페이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 어디로 보시는가 하면 120페이지 보세요. 권리의 종류에 들어가면 1번에 채권, 물권, 형성권, 항변권 요 4가지 나와 있죠. 요거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채권은 돈 받는 거죠 하면 대부분이 예 카피입니다. 이제 그 생각 버리세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돈 받는 권리다. 또 채권 맞아요. 새끼손가락도 손가락 맞죠? 근데 새끼손가락 보고 손이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이 전체를 보고 손이라 하지. 제 말 이해됩니까? 돈 받을 채권도 채권 맞아요. 근데 수업해 주세요도 채권이란 말이에요. 수업 받으러 와요 하는 것도 채권이에요. 나도 채권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만 채권자가 아니고 나도 채권자라고요. 내가 가르칠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들을 의무가 있어요. 그렇게 하기로 하고 계약했잖아요. 안 했나요? 계약이란 말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등록했죠, 학원에. 그게 그렇게 하자고 약속한 거라고. 약속이 계약이에요. 계약이 뭐라고요? 약속. 이제 계약이란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약속, 약정, 특약 이 말 쓰거든요. 그것도 별개인가 이 생각하지 마시고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을 계약, 특약, 약정 이 용어를 쓴단 말입니다. 이걸 잘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쉬워요. 다 같은 말이네 이렇게 이해되거든요. 같은 단어네 이렇게 하면 빨리 이해되잖아요. 그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채권이란 뭐냐?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하는가? 요구한다는 것을 청구라고 그래요. 청구. 자, 읽어봅니다. 시작. 청구권. 오케이. 오늘 지금 청구권 이야기하는 거예요. 채권이 뭐라고요? 청구권. 오케이. 채권이 돈 받는 거다 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만 기억하는 거예요. 돈 받는 것도 있지만 다른 걸 요구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부부간에는 서로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다내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무슨 소리 자꾸 하려고 하는데 부부간에 네 거 다 네 게 내 거고 내 게 내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부양 의무가 있어요. 서로 부양 의무가 있으니 서로 뭘 요구할 수 있겠어요? 상대방에게 부양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게 요구하니까 뭐예요? 부양 청구권. 부부는 채권 채무 관계예요. 이렇게 보면 서로 채권 채무 관계란 말이에요. 내 물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이 배우자를 물건 취급하잖아요. 평등 관계지 지배 종속 관계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특히 조선시대는 인적으로도 지배 복종 관계, 노비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고 팔았습니다. 그때도요. 노비는 고대 로마에서 게르만에서도 물권법 취급당했어요. 사람법 적용 안 했어요. 물권법 적용 대상이었어요. 지금 현대 사회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은 물건이 아니다. 이게 법의 기초예요. 법적 사고방식의 기초가 되는 거라고요. 자, 채권이 무슨 권리라고요? 청구권인데 오늘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많이 기억하지 마시고 요거는 한번 집에서 써보셔도 좋아요. 다른 걸 복습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을 딱딱 복습하셔야 돼요. 그게 자기 생각이 딱 정립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거하고 잡다하게 공부하는 거하고 또 다르거든요. 제대로 알고 공부하면 시원하단 말입니다. 공부할수록 시원하다고요. 잡다한 걸 많이 들고 다니면 무거워 죽습니다만 대 죽겠고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 깔끔하게 공부하십니다. 자, 그 다음 물건이 있습니다. 여기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요거 약간 해석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1번에 특정인이 했잖아요. 주체란 말이에요. 주체. 요걸 번역해 보세요. 채권자가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오케이,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갑이 을에게 이해됩니까 지금? 그렇게 문제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갑이 을에게 뭐 그러면 돈 빌려줬다 이 말 나오면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에게 이 말을 이렇게 번역을 탁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 말 이해됩니까 지금? 이거 물건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 오케이, 채권 이야기하고 있다. 그 파트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 온탕이다 이렇게 알고 들어가잖아요. 목욕탕 들어가면 이거는 찬물이 찬탕이다 알잖아요. 냉탕이란 걸. 근데 글자를 적어놓으면 구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구분할게요. 아까 전세권은 뭐라고 해요? 전세권 물건이다. 오케이. 임대차는요? 채권. 오케이. 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되시죠? 이런 걸 연습하셔야 돼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이 반대로 해도 돼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게 또 있거든요.
일정한 행위, 계약에서 뭐 하기로 정해놓은 걸 뜻해요. 두 사람 사이에 뭘 하기로 약속한 것. 채무 내용이라고. 채무 내용, 채권 내용, 채무 내용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약속한 걸 이행해 주는 것을 이행해라 그래. 이행을 요구하는 거예요. 약속한 거 지켜라, 이렇게 이행을 하라고.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 자, 돈 빌려갔으니 이 날짜 됐으니 갚아라. 그게 채권자잖아요. 갚아라 요구하는 것. 요구하는 권리다. 청구하는 권리다.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변제하라 요구하는 권리가 있고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 지급하라. 세를 내란 말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뭘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차법 조문에 있어요. 그거는 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게 임차권이에요. 사용 수익할 수 있을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전세권은 자기가 사용 수익 해요. 이게 달라요. 글자가 달라요. 전세권하고 임대차하고 뭐가 다르다고요? 글자가 달라요. 이해됩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오늘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물건이란 물권 뜻이 뜻이에요. 두 글자. 권입니다. 권. 건 아니고요. 건 아니고. 권. 권리권자예요. 권리권. 권리. 자, 보세요. 지금 제가 네 가지로 구분해 놨죠. 원래 이게 이 방법이 무슨 방법인가 하면 논술고사 시험 칠 때 개념 해설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저는 이게 훈련이 되어 있어 가지고 외우기도 쉽고 나중에 설명하기도 쉽고 기억하기도 좋고 전달도 잘 돼요. 어쨌든 보세요. 물권의 객체가 뭡니까? 물권. 채권의 객체가 누굽니까? 채권의 객체가 뭘까요? 일정한 행위예요. 돈 갚아라, 차임 지급하라, 대금 지급하라, 소유권 이전하라 요구하는 권리이다.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채권의 객체가 뭐라고요? 채무자의 일정한 행위. 짧게 말하면 이행행위. 이행을 요구하는 거예요. 약속한 거 지켜라. 짧게 말하면 요구하는 거래. 요구하는 거. 그런데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에요. 물건. 앞에 말이 많다는 것은, 설명문이 많다는 것은 범위가 자꾸 좁아져요. 이렇게 설명문이 뭐 없으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요. 단어 앞에 설명문이 많으면 범위가 좁아지는 겁니다. 내 이상형이 누구냐? 똑똑하고 키 크고 날씬하고 운동 잘하고 상냥하고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 평생 안 나타나. 그럼 그런 사람 결혼 못해요. 고마 이러면 돼요. 고마 사람이면 돼 하면 아무나 결혼할 수 있어요. 범위가 열려 있어요. 범위 문제. 법학은 범위 집합 개념이에요. 단어로서. 우리 민법에도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뭐라 한다고요? 동산. 부동산만 알면 되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아니면 다 뭐라고요? 동산. 법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고요. 집합 개념으로. 그걸 또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에 수식어가 많으면 많을수록 범위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져요. 오케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문장을 볼 때 앞에 수식어가 있나 없나를 조심해야 돼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어느 게 범위가 넓을 것 같아요? 오케이. 전세권 소개. 건물 전세권, 토지 전세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범위가 어느 게 넓습니까? 전세권이 범위가 넓어요. 건물 전세권에서 시험 내면서 전세권 적어놓으면 틀린 말이에요. 왜? 건물을 물으면서 전세권이라고 말하면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묻는 거거든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제 말 이해됩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고급 기술입니다. 이걸 이해를 빨리 하시면 굉장히 빨리 공부할 수 있어요.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터보급이 터보급. 스포츠카급이라고요. 그걸 찾아나간단 말이에요. 또 이런 걸 알고 있으면 고민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렇지 당연히 이렇게 들어간다. 점검할 때도 전세권 물었나 건물 전세권 물었나 토지 전세권 물었나. 맨날 시험에 나오는 게 토지 전세권 아니면 건물 전세권이거든요. 두 가지 다 물으려면 출제를 어떻게 하겠어요? 전세권에 관하여 틀린 것 찾아라 이렇게 낸다고. 그러면 다 낼 수 있는 거죠. 공동 소유에도 세 가지가 있어요. 공유, 합유, 총유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찾아라 이러면 출제할 때 이 세 가지가 다 나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공유에 관해서 틀린 것 찾아라 하면 합유, 총유 나오면 그건 해당 없는 말이거든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유만 낸단 말이에요.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공부하기 얼마나 편해요. 요것만 내는데 뭐라고 여기까지 공부합니까? 쉽게 예를 들자면. 그럼 미리 다 해놓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역으로 공부할 수도 있고. 접근하는 방법이다. 민법이라는 내용을 접근하는 방법이다. 이해됩니까 지금? 자기만이 하는 겁니다. 남 따라하지 마세요. 자기만이 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가가는 거예요. 자기가 다가가야 돼요.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세월 가면 되겠지 한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 생각하지 마세요. 세월 가면 되는 거 아닙니다. 해야만 알아요. 자기가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물건이 부동산하고 동산이 있는데요. 뭐 한다 했습니까? 직접 지배해요. 소유자는 자기 소유물을 직접 지배해요. 배타적이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 간섭을 배척합니다. 내 물건인데 네가 이래라 저래라. 이해됩니까? 하지 말라. 그게 배타성. 물건은 배타성이에요. 그리고 지배권이에요. 지배권. 자, 물건이 무슨 권리라고요? 지배권이에요. 요거 보세요. 요거 채권은 금방 뭐라고 했었습니까? 청구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요거 기억, 요게 다르다. 벌써 다르잖아요. 보세요. 채권은 청구권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물건은 뭐다고요? 지배권이다. 오케이. 오늘 요 단어를 기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 광속으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6월달쯤 돼서 알아다 하면 큰일 나겠죠. 안 그렇나요? 너무 늦지 않나요? 오늘 당장 아는 게 중요하죠. 한 개를 알아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나를 알아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다. 소유권 기준으로 하면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소유자는. 소유권은 이 세 가지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권이라고 그래요. 소유권은. 그런데 요거 다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소유권. 사용 수익만 하는 권리가 있어요. 요것만 앞에 사용 수익만 하는 권리가 있어요. 그게 용자, 익자, 뒷글자 붙이면 뭐라고 용자, 익자.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두 글자 이미 있는 거 붙여놓은 건데. 용익물권. 이 종류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요게 궁금하면 나중에 법 조문 보시면 돼요. 옆 사람한테 물어본다. 법 조문 본다. 법 조문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법 조문에 적어놨어요. 한글로 다 적어놨으니까 대충은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아주 정확하진 않아도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한글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딱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임대차가 뭘까요? 민법 임대차 618조 가야 돼요. 조문이 달라요. 조문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거 딱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굉장히 쉬워요. 너무 쉬워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차라리. 너무 쉬운데 알겠다 하는 사람 많다고요. 그게 더 금방진 생각이라. 생각이 사람이 금방진 게 아니고 너무 쉬울 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이걸 과연 정확하게 알고 있나? 이걸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경매해가지고 배당한다 했잖아요. 저당권자가 돈 못 받아가지고. 그거 이제 팔아가지고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게 뭐냐면 담보물권이라고 해요. 담보물권. 담보물권은 교환가치 지배예요. 용익물권은 사용수익가치, 용익가치를 지배하는 거고 사용가치 지배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담보물권은 뭐가 있는가 하면 돈 받을 것 때문에 권리 행사하는 게 있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우리 공인중개사에서는 질권은 시험 안 나와요. 유치권 2문제, 저당권 2문제 냅니다. 여기서 4문제 내요. 용익물권 4문제, 담보물권 4문제. 합은 몇 문제입니까? 8문제예요. 8문제면 몇 점입니까? 이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40문제가 100점이니까 8문제면 4문제가 10점이에요. 4문제. 한 개 2.5가 나와요. 20점이나 돼. 20점. 여러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저당권 여기서 20점이나 나온단 말입니다. 8문제나.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토지 거래할 때 지상권 있나 전세권 있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건물 거래해 줄 때도 전세권 있나 없나 따져볼 거 아닙니까? 전세권자 있다 없다, 등기돼 있다 없다. 그게 등기법이고요. 등기부 보면 등기법이고, 예. 권리 보면 민법이고. 이해됩니까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등기하고는 민법하고. 돈 빌려준 게 있나 없나 이렇게. 돈 빌린 게 있나 없나. 공사비가 있나 없나. 요거 등기 안 해요. 요건 등기하고요. 이거 등기 안 한다도 5번 이상 시험 냈습니다. 초기에는. 지금은 그렇게 쉽게는 잘 안 됩니다. 조금 상세하게 내죠. 자, 배타적 권리고요. 다른 사람 지배를 배척한다. 다른 사람 간섭 배척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용을 허락하는 거는 빼놓고는 함부로 간섭 들어오면 배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권이라는 단어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게 절대권 뜻이에요. 이거 보세요. 채권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다른 사람한테 주장 못해요. 이 말 이해되나요? 그 사람한테만.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절대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물권은 절대권이고 채권은 상대권이다. 내용으로 따지면 채권은 청구권이고 요구하는 권리고 물권은 지배권이다. 자기 지배하에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형성권하고
항변권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청구권, 지배권, 형성권, 항변권 네 가지를 꼭 공부하셔야 돼요. 형성권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는 순간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도달되면 효력이 바로 생겨요. 상대방이 거부한다든가 동의한다든가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법률행위 효력이 탁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는 일방적 통지로 법률관계를 형성시킨다 이렇게 놨죠. 형성이라는 단어를 두 번 쓰면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이 생긴다. 법률행위 효력이 생긴다. 도달만 되면 효력이 생긴다. 이게 형성권이에요. 그게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취소한다, 통보해버리면 취소가 돼요. 통지만 하면 돼요. 아니다, 그냥 그대로 합시다. 추인한다, 해제한다, 해지한다, 이런 단어들이에요.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늘 나오는 자리예요. 이거는. 이게 형성권이에요. 항변권은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 안 해주니까 매수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도 그때까지 너 줄 때까지 대금 지급을 거절하겠다 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청구가 있을 때 일방이 이행을 거절하는 거예요. 너 주면 나도 줄게. 그러니까 짧게 말하면 상대방의 청구를 거절하는 게 항변권이에요. 여기서는 동시행의 항변권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여러분 가장 쉬운 예가 매매하면 매도인은 뭘 넘겨줘야 되는가 하면 소유권 이전 해줘야 되고요. 매수인은 대금을 다 줘야 돼요. 이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시행이다. 법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야 공평하거든요. 동시행의 항변권은 공평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유치권도 공평 때문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공평. 그래서 항변권도 동시행의 항변권이 늘 시험 나오고 유치권은 2문제 나오고요. 그러면 3문제 나온다 생각해요. 항변권에서. 지배권은 물권이잖아요. 물권에서 몇 문제 나온다고요? 14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계약 청구권 저거는 몇 문제 나오고 10문제 나오고 10문제. 지금 하고 있는 이 청구권, 지배권, 형성권, 항변권 이게 민법의 주류다 이 말입니다. 권리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상대방이 요구하는 거는 청구권, 물건을 지배하는 거는 물권, 의사표시가 도달되면 효력이 탁 생기는 것 형성권. 이렇게 개념을 딱 정확하게 잡고 가야 돼요. 상대방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항변권. 이렇게. 이런 말뜻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것이 대단히 여러분 잘하신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하시면 돼요. 그럼 체력 조절해 가면서요. 시간 관리 잘 해가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법대 다닐 때 4년 내내 민법 했습니다. 왜? 4학년 되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된 거 다 까먹습니다. 또다시 봐야 돼, 혼자서. 또다시 보고, 또다시 보고요. 그거 다 줄여서 요것만 낸다. 여기서 딱 뽑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 제가 제목 대라 해도 지금 다 될 수 있어요. 근데 공부를 해가면서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또 볼게요.